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도고동문학과의 김용현입니다. 예, 날씨가 조금 푸근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여전히 좀 춥죠. 예, 뭐 제 목표가 뭘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시고 재우지는 말자 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침 일찍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하튼 오늘 여러분하고 1시간 가까이 좀 나름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어떤 걸 가지고 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우리 학생들하고 수업하는 것도 그냥 한번 해보고 여러분에게 맞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사춘기라는 작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자료를 넘겨드린 다음에 이거 말고 다른 걸 할 걸,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걸 할 걸 했습니다. 그렇지 뭐 후회했지만 그래도 이 주제가 여러분에게 맞지 않을까 해서 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적는 거 있었죠? 열심히 적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는 대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뭐 고려대학교 도고동문학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대략의 상황들을 보셨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크게 목차를 보면요. 고려대학교 도고동문학과에 대한 학과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춘기라는 작품을 알기 전에 우리가 고전은 뭐지? 고전이라고 말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알아보고 베데킨트의 사춘기라는 작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유튜브 좀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재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 부탁. 소리가 안 나오는데? 정말 잘 수가 없죠. 소리까지 안 나와서. 여러분은 독일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규칙과 질서, 학문, 자동차, 그리고 시원한 맥주가 떠오르는데요.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간호사와 광부들을 파견하기도 한 만큼 독일은 우리에게 친숙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전공은 독일어와 독일어권의 문학 및 문화를 배우는 도거동문학과입니다. 독일은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제4대 교역 상대국인 만큼 관련 직업의 문도 넓은 편인데요. 도거동문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직업인 선배님들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독일이 우리나라와 제4대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한 만큼 독일어 관련 학과의 역할 또한 중요해졌는데요. 도거동문학은 독일어 능력을 바탕으로 독일의 문화, 역사, 문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전문 지식인과 독일어권 문화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과 전공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은 주요 직업과 융합 직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요 직업은 졸업 후 주로 진출할 수 있는 직업 혹은 해당 전공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또 융합 직업은 현재 전공을 기초로 하여 타 분야의 지식과 기술, 역량을 추가로 습득하여 진출 가능한 직업을 말하는데요. 도거동문학 전공 후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중 주요 직업인 코트라 해외 무역 담당자, 독일어 교사, 융합 직업인 브루마스터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공행정 분야의 주요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코트라 해외 무역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볼까요? 차분히 앉아서 일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분. 선배님에게는 고교 시절부터 독일에 대한 3가지 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도거동문학을 전공하고 독일에서 교환학생을 하며 독일에서 근무해 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선배님의 이야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직업인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국내외 기업 및 공무원들에게 무역 투자에 관해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허유진 선배님입니다. 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기관명에서 보듯이 다양한 형태의 무역 투자 진흥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전 세계 85개국에 125개의 해외 무역관을 두고 있는 글로벌 공공기관입니다. 저는 코트라 아카데미에 소속되어서 중소 중견기업인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에게 무역 및 투자에 필요한 이론이나 실무 지식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절대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구동문학을 전공했는데요. 입학을 한 계기도 고등학교 때 전공했던 독일어를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때문인지 학교 생활도 너무 재미있게 했고요. 그리고 외국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외교관 시험을 준비하다가 조금 더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코트라로 입사하게 되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품은 꿈이 대학교에서 도구동문학을 전공하고 독일 지역에서 교환학생으로 이제 독일에서 공부도 해보고 독일 지역에서 근무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대학교에서 독일어 전공을 시작으로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이제 공부할 수 있었고요. 결국에는 또 코트라에 입사해서 독일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현지어인 독일어를 구사하고 현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 직무와 대학에서의 전공의 연관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죠. 타 기업과는 다르게 저희 공사 직원은 제너럴리스트로서 다양한 분야를 접하고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제너럴함이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수 중심이 아닌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고 코트라는 해외 지사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없어지기 힘든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정부 부처의 정책에 따라 무역 투자 진흥 관련한 새로운 사업이 많이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인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보셨어요? 예, 뭐 제가 고려대학교 도구동문학을 학과를 뭐 이렇게 소개하고 자랑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정보원 같은 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고요. 지금 나와 있는 허유진 과장은 사실은 저희 학과 출신입니다. 예, 저와 같이 독일어 공부도 했던 아주 성실하게 살았던 학생이고요. 아마 얼마 전까지 이제 함부르크에 있다가 지금은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저렇게 도구동문학과 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열심히 성실히 살았던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도구동문학과에 들어오면 어떤 걸 배울까라는 궁금한 점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빨간 글씨로 된 것들을 한번 살펴 보시면 일단 도구동문학이라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인문학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어권 지역학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독일 문화, 그 다음에 정치, 경제, 법 관련된 부분들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인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응용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과에 이제 번역하고 교직이 따로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번역은 뭐 전문적인 의미에서의 아니라 기초를 닦는 그런 수준에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교직은 이제 독일어 교사로서 이제 가는 길인데 독일어 교사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배울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일어인데 이제 이 모든 걸 잘 하기 위해서는 독일어 능력이 향상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요. 원어민 선생님을 3분 모시고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을 소개할 수 없어서요. 이렇게 과목이 몇 개씩 있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요. 아마 학과 홈페이지에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과 동영상 또 홍보를 여러분의 홍보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불행히도 제가 나옵니다.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독일은 축구의 나라, 박력 있는 언어가 매력적인 나라였다. 매일 밤잠을 설치며 축구 경기를 보았다. 언젠가는 직접 보러 갈 날을 꿈꾸었기에 독일어 공부는 설렘 그 자체였다. 댓글 달렸네? 나에게 독일은 성실함의 나라, 장인 정신이 빛나는 기업의 나라였다.
튼튼한 물건을 만들고 책임감 있게 회사를 이끄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배우고 싶었다. 나에게 독일은 뛰어난 문학의 나라, 인간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의 나라였다.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를 접하며 알에서 나오려 투쟁하는 새처럼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싶었다. 그러던 우리가 꿈에 그리던 독일과 만났다. 재호야. 여기. 대박. 이렇게 만나니까 진짜 신기하다. 나도 아직도 이 학교 왔다는 게 꿈만 같다니까. 얘들아 진짜 미안해. 좀 늦었어. 괜찮아. 가자. 근데 이렇게 만나니까 진짜 더 신기하다. 맞아. 이제 독일 얘기 마음껏 할 수 있겠다. 그러게. 그리고 나는 수업이 진짜 기대돼. 시대를 초월해서 깊이 사고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배움을 거듭하며 성장해 나간다. 이건 뭐야? 그거 아까 말씀해 주신 거. Wir möchten heute über Hermann Hesses Demian diskutieren. Vielleicht schildern Sie zunächst mal die Eindrücke, die Sie bei der Lektüre hatten. Wer möchte anfangen? Ja, Shion. Also durch dieses Buch habe ich gelernt, was für ein heftiger Prozess das Aufwachsen eines Menschen ist und dadurch hatte ich auch die Gelegenheit für Selbstreflexion. 야, 교환학생 공지 떴는데? 진짜? 응. 야 우리 같이 하자. 좋아. 우리 이거 스터디도 같이 하자. 지원서랑 학습 계획서랑 성적 증명서. 낼 게 그렇게 많진 않네. Was für Erwartungen hast du denn an dein Auslandssemester? Also durch Vorlesungen, die auf Deutsch geführt werden, möchte ich mein Deutsch verbessern und in dem Land der Dichter und Denker möchte ich die deutsche Kultur erleben. Ich möchte erstmal bei einer Autofirma in der Werbung arbeiten. 이렇게 하면 될까? 응, 잘했어. 그리고 한국에서 했던 홍보대사 경험도 같이 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Danke. 떨린다. 나도. 에휴, 잘하겠지. 들어오세요. 재우, 당연히 지연이네. Warum möchtest du in Tübingen studieren? Also ich habe mir immer gewünscht, in Deutschland zu studieren und ich habe schon an der Korea-Universität viel gelernt und jetzt möchte ich vielleicht eine neue Welt erleben. Deutschland ist ja wichtig in der EU und deshalb möchte ich in Deutschland studieren. Also ich möchte durch Vorlesungen, die auf Deutsch geführt werden, mein Deutsch verbessern. 교실 밖에서 우리는 진짜 독일을 만난다. 머리로 배우고 가슴으로 느끼며 우리 자신만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간다. 목적이 정해지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모든 인간의 삶은 각자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오늘도 나 자신에게 도달하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려 한다. 짐은 다 쌌어? 너 짐 많다. 얘들아. 야 얘들아 미안해. 완전 늦었지? 아니야. 괜찮아. 더 큰 세상을 만나 비상할 수 있는 곳. 한국 속 작은 독일. 고려대학교 독어동문학과. 홈페이지인데요. 이거는 한번 잠깐 볼까요? 독일이 원래 이렇게 좀 천천히 갑니다. 이게 급하게 가지는 않고요. 예, 저희 홈페이지가 참고로 얼마 전에 총장님 상을 받았으니까요.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돼서요. 이제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독일 학생들이 보이는데 튜빙엔 대학교 한국학과 학생들이 고려대학교로 교환학생이 15명, 올해 아마 21명이 왔습니다. 같이 국내에서도 같이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레겐스북에 문과대학에서 7+1으로 해서 10명에서 15명 정도 가고 있고요.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해서 튜빙엔 대학에 한 10명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원이 35명인데 학과에서 지금 소화하고 있는 게 한 20명 내지 25명 정도가 뭐라고 그러죠? 교환학생의 기회가 있고요. 그 밖에 또 국제처에서 마련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것도 있지만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에게 많은 소개가 된 것 같고요. 오늘 수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고전에 대한 단상인데요. 제가 이제 외국 문학을, 독일 문학을 하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왜 한국 문학을 안 하고 있고 내가 독일 문학을 하고 있지? 라는 고민을 끝없이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고민이 제가 독일 문학을 계속 하게끔 하는 힘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뭐 어느 대학교 추천 도서 뭐 기타 등등 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되면서 보통 고전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고전에 대한 거 개념을 한번 알아보고 뭘 고전으로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사춘기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죠? 예, 괴테입니다. 대표 선수잖아요, 동문학에서. 그죠? 누구 것 같아요? 예, 앞에서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 그 다음에 뭐 상품을 걸어야 답을 하나? 무풀이 악플보다 나쁜 거 알죠? 예, 퀸터그라스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전이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 거. 그 다음 숙제로 읽어야만 하는 것, 뭐 이런 거 또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검색을 하거나 기타 등등 보게 되면 옛날의 의식이나 법식, 뭐 모범이 될 만한 예술 작품, 그 다음에 특정한 시기를 정해서 클래식이라고 말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뭘 공부할 때 항상 일반적인 건 뭐지? 그럼 이걸 어디다 매치시켜서 나만의 것을 끌어내는가, 이제 그게 공부하는 길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고전 개념을 한번 보완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보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도정일 교수님 걸 살짝 가져왔습니다. 보면은 고전은 통상적인 고전 반열에 오르는 책들이어서 고전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한국인의 삶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라는 관점에서 선정되고 있다. 괜찮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의 삶과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완을 했으니까 제 것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독일 고전, 현실을 출발로 삼아서 독일 고전이란 그 누구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어디서? 한국에서 당면한 삶의 물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닥치뿐만 아니라 뭐 시대 정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단체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독일 문학 작품을 통해 묻고 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는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좀 더 나을까라는 고민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전을 정의를 내려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작품을 소개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다가 괴테의 파우스트 너무 어렵고요. 헤세의 데미안 읽으신 분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퀸터그라스의 글이 좀 막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고른 게 사춘기라는 작품입니다. 왜? 지금 사춘기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대부분 그렇죠. 예.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도 15살 전후 되는 독일의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사춘기에 들어가기 전에 왜 사춘기인가? 라는 작품을 왜 선택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랑 맞아서. 답이 없으면 자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왜 사춘기인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럼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독일 청소년은 어떻을까라는 궁금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헤일 조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독일은 항상 좋은 나라였을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좀 더 나은 상황에서 살고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세기 말 20세기 초,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러면 어떻게 생각납니까? 사실은 독일을 얘기할 때 아까 자동차, 축구, 소세지, 맥주, 기타 등등 나오지만 사실 나와야 될 것들도 많죠. 뭐가 있습니까? 히틀러, 홀로코스트, 20세기의 전쟁을 2번이나 일으킨 나라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것에 양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한번 고민하자고 내는 겁니다. 저 자신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딸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작가를 한번 알아보는데 사실은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제가 굉장히 게으른 선생님입니다. 제가 게으를수록 학생은 부지런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이 작품을 하기 전에 물론 제가 이제 맡는 과목이 동문학 개론하고 독일 문학사입니다. 거기서 학생들에게 작품을 읽히고 읽은 다음에 그룹 토론을 해서 문제를 찾아내고 그런 다음에 그룹 토론이 끝난 다음에 제가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제 의견을 이렇게 쭉 PPT로 할 때도 있고 그냥 구두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품은 해석을 하는 건데 해석이 누가 맞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걸 의견을 개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작품을 보자 그러면 학생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휴, 선생님이 말했으니까 저렇게 가야지. 그게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 인문학을 하는 것, 문학을 하는 것은 자유로운 가운데 어떤 절제가 있어요. 절제하면서 자유로워야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구심력과 원심력에 대한 끊임없는 긴장관계거든요. 거기에서 선생님이 너무 구심력만 주장하다 보면 학생들이 뛰쳐나오고 싶잖아요. 사춘기 때도. 그거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품을 안 읽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는데 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베데키트라는 작가 아시는 분? 여러분은 지금 쿠폰을 놓치셨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뭘 주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그리고요, 1864년에서 1918년, 소위 말해서 1914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그걸 좀 겪은 작가이고요. 19세기 말입니다. 독일 통일이 언제 됐습니까? 첫 번째 통일. 1871년이죠. 비스마르크. 그 시대를 살았던 독일 표현주의 작가고요. 스스로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노버 굉장히 이제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역시 격렬한 청춘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법률 공부해라. 저는 싫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법률 공부를 했습니다. 하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유산 받고 다시 예술 활동을 했습니다. 예, 격동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다시피 쭉 나오는데요. 이제 비레름 2세라고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 주도권 싸움에서 좀 비판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 선상에서 나오는 작품이 여러분이 오늘 만나게 될 사춘기입니다. 대표 작품은 이렇게 되고요. 작품 생성 배경은요, 작가 스스로가 겪었던 얘기입니다. 자기 친구들 가운데 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19세기 말 20세기 청소년들은 어땠을까? 독일의 청소년은 어땠을까? 항상 한쪽에 생각을 담아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작품의 특징은 이제 주로 3막으로 됐고요. 청소년 및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작품 완성과 상영 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작품이 쓰여진 다음에 무대에 이게 드라마입니다. 소설이 아니고요. 드라마인데 작가가 글을 쓰고 이 드라마는 무대에 올려야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5년간의 간격이 생겨납니다. 왜 생겼을까요? 1번, 작가가 게을렀다. 2번, 적절한 연출가를 찾지 못했다. 3번, 극장을 찾지 못했다. 뭐일 것 같아요? 4번, 위에 답이 없다. 왜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요? 상상력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 그건 좀 이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메리히오, 벤들란, 모리츠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요. 청소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주인공이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됐을 때 어떤 논의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진학. 예, 여기 모리츠가 그게 해당됩니다. 모리츠는 김나지움에 있는데 공부가 맞지 않아요. 자기는 공부가 맞지 않은데 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문제가 뭐 있습니까? 교우관계. 모리츠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 오셨다고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했습시오. 이성과 성 문제도 있죠.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그거에 대한 부모님이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학교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사회기관에서 대응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기성세대라고 그 당시 시민계급이라고 말하는 어른들은 어른대로 그 대응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게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끝나진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품 내용을 그냥 줄거리를 정리하면요. 사춘기를 맞은 독일의 청소년 세 친구입니다. 메리오 모리츠 벤들라 등이 안고 있는 이성, 학업, 가정 등의 문제를 둘러싼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당시의 성인들의 태도 및 방식을 통해 시민계급의 도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오신 분들은 부모님을 잠깐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제 딸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딸 보고 어제 열심히 살았고 오늘도 잘 살자라고만 말았으면 참 너는 성실히 사는구나 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좋은 아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문 기본 영어 했니? 수고 좀 외워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해서 그걸 말하고 나오는데 오늘 사춘기를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 아주 참 마음속의 갈등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은. 자,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내용 1. 아까 3막으로 구성됐다고 그랬죠? 그럼 막이면은 첫 번째는 청소년의 고민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학생들 계시는데 혹시 그렇죠? 이제 벤들라가 이제 컸으니까 옷을 입으려고 그러는데 짧은 치마를 입고 싶어요. 짧게 입을래. 교복들 좀 자르고 그러지 않으세요? 예, 그렇게 하니까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지 마라.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리치는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나는 이거 맞지 않는데. 그리고 성적인 호기심도 커집니다. 사춘기잖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를 말하면 중딩입니다. 중학교 2학년 거치셨죠? 중학교 2학년 때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증명사진.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만만한 얼굴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보실 때. 내가 이렇게 생겼었나? 다른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가끔 제가 중3인가 고3 사진을 보면 제가 와, 나 정말 반항아였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있으면은 친구들 중에서 좀 똑똑하기도 하고 성적으로 좀 성숙하기도 하고 뭔가 약간 천재기가 있기도 하고 약간 똘끼도 있는 친구들이 있죠. 여기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친구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에 자기 동료들도 있고 동료 학생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똑같이. 그러면 이제 청소년 고민이 이제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모리츠는 이제 사실은 이제 나중에 좀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나는데 마도로스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는 공부가 맞지 않고 마도로스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게 꺾여나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메리의 어머님은 여기서 작품 속에서 굉장히 좀 열린 분이십니다. 유일하게 이 작품 속에서.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꼭 그렇게만 끝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벤들라는 사실은 호기심이 생겨서 치마도 짧게 입고 싶고, 그 다음에 언니는 임신했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어떻게 해서 아기가 생겨?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시민계급의 모랄로 볼 때는 어떻게 해서 아기가 생기는 거를 설명할 수가 없는 터부시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결혼해서 사랑하면 애가 생기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도 한 30년, 40년 전에 그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성교육을 대충.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벤들라는 메리오가 사고가 아니라 일단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벤들라는 임신을 하게 되고요. 성에 가서 관심 있었던 모리츠는 또 궁금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메리오가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구두로 하지 않고요. 좀 글로 쓰고 좀 설명 좀 그림 좀 그려서 해서 또 메리오가 또 해줬어요. 둘이 절친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줬는데 그러다가 일이 생각처럼 진행되지는 않고요. 모리츠는 메리오 엄마에게 저는 더 이상 여기서 공부하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마도로스가 되려고 합니다. 가출하는데 자금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편지를 보내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리츠는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자기 나름 끈을 잡고 자기의 꿈을 찾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메리오 엄마가 아무리 열린 마음에 있다 손 치더라도 자기 자식의 친구가 출가도 아니고 가출한다는데 자금을 대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돼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리츠는 불행히도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벤들라도
임신하게 됐으니까 그 당시에 임신 중절하다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사고가 벌어졌죠. 굉장히 뭐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셋이 있었는데 메리오는 그걸로 인해서 가마원으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장 큰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생겨납니다. 특히 어른 되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교사나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희생되어 있는데 내미는 반응은 굉장히 허무합니다. 선생님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메리오에게 묻습니다. 메리오에게 묻는 이유 중에 하나는 메리오가 음란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걸 전해준 거를 발견한 다음에 모든 책임이 메리오에 가게 돼서 메리오는 가마원에 가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대화가 소위 말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누구에게 회피할 것만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모리츠의 아버지는 사실은 이제 기독교 국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살이 터부시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살한 모리츠를 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서구에서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 태어나서 결혼하고 죽는 거에서 항상 같이 하시는 분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시죠. 여기서 모리츠의 장례식에서 목사님은 성경 구절도 잘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기성세대에서는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그 당시 시민 계급의 모랄로서 판단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좀 더 작품 내용 둘은 벤들라 아까 소개해봤 성적 호기심이 천진난만한 아이였고요. 메리오는 가끔씩 보이는 아이. 모리츠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 목사님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 인물들도 제가 다 보여드리고 할게요. 굳이 색깔을 달리한 건 뭐냐면은 한 인간이 태어나서 성숙해서 소위 말하는 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한 인간으로 자아실현하는 데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가정과 학교와 사회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작품 속에서는 부모님이나 학교 그리고 사회기관이라 수 있는 종교를 대표하는 목사님도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희생자는 과연 누구일까 할 때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일 문학을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독일의 종교적 권위를 잃긴 하지만은 여전히 종교의 힘이 가장 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빼게 되면은 독일 문학에서 이해할 때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일 여행 가시면 어디 가시나요? 뭐 보실 것 같아요? 성과 성당이겠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게 되면 보게 되는 게 뭘 것 같아요? 궁과 절이죠. 그만큼 우리 사회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해를 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에 사회기관으로서의 종교단체나 종교기관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한 인간의 사회와 가정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저는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2, 고3이 되면 면제 받죠. 가정에서 모든 명절에 아무 데도 안 가도 되고 그죠? 공부하거라. 모든 게 면제 받죠. 그게 과연 적절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3이면 뭐 조상을 몰라야 되나? 사촌도 몰라야 되나?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기관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서 일을 하고 있을까? 분명히 여러분들 봉사하러 다니시고 봉사 점수도 모아야 되고 진정성을 보이는 봉사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학교에서도 과연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들, 물론 여러분의 고민이 아니고요. 어쩌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쩌면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나 혼자 읽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나누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도 될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여하튼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사춘기는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겪어나가고 내 동생이나 아니면 내가 나중에 컸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춘기는 어떤 모습이 될까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면 신선. 근데 이제 이 작품이 생겨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현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실은 제가 문해사조에 맞춰서 작품을 해석하는 걸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동시대에서도 여러 가지 문해사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대충 이 정도 시기인데 제가 굳이 요거 시기를 밝히는 건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20세기의 시작을 1900년으로 하기도 하고 1901년이라고 말하는데 정신사적으로 본다면은 제1차 세계대전이 20세기의 시작입니다. 왜?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인간은 진보를 믿었습니다. 소위 말해 발전을 믿은 겁니다. 우리가 이성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있는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과학의 발달이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합니까? 대량 살상이 가능한 무기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인간이 진보를 믿어야 될 것인가, 발전을 믿어야 될 것인가, 이런 심각한 고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보면 20세기는 1차 세계대전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전후고요. 제국주의고 군비 증강도 하고 베르사유 조약도 하게 되고 경제는 자본주의, 이런 시대 배경 속에서 이런 작품이 납니다. 왜? 이렇게 격동의 세월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잖아요. 이 아이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2차 세계대전에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주의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고, 표현주의에서 잘 모르겠으면요, 깔끔하게 그냥 지금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셔도 됩니다. 뭉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뭉크. 그걸 찾아봐야 안 자거든요. 뭉크 하고 그림으로 가보십시오. 가면은 외침, 절규라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표현주의 생각하면 됩니다. 내적 고통을, 어떤 이유에 대한 내적 고통을 밖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근데 뭉크는 사실은 또 다른 그림도 유명합니다. 질투에 관한 그림도 좀 많이 그렸던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현주의 그러면 뭉크의 절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저렇게 절규? 근데 표정도 없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의 표현주의 작가들은 이렇게 여러 명이 있었고요. 사실은 제가 카이저의 그 깔레의 시민들을 오늘 발표를 해볼까 하다가 그거는 다른 데서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방송도 찍고 그래도 겹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사춘기로 한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제 들어왔으니까 나가야죠. 예, 왜냐하면 시간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제가 점심시간은 칼같이 지키거든요. 당 떨어지면 서로 피곤하거든요. 집중 안 되고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나가는데 어떻게 나갈까 한번 고민해 봅시다. 19세기 말 20세기 독일 사회가 이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초등학교를 하는데 국민학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독일이 1871년에 통일이 되면서 사실은 지금도 1990년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재통일된 다음에 유럽인 환영을 하기도 하면서 한쪽에서는 두려워하기도 하죠. 독일의 힘이 너무 강해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겁을 내는 국가들도 있었는데 187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독일 통일의 1871년 통일을 말하면 비스마르크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스마르크는 철혈의 재상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영리한 외교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힘이 커지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스마르크의 공을 또 다른 쪽으로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 빌헬름 2세가 사실은 독일의 군비 증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1차 세계대전까지 연결되는, 그리고 거기서 못 깨서 2차 세계대전까지 연결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경제발전하고 부국가고 시민계급 쭉 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국민학교가 왜 초등학교로 된지 아시죠? 이름 바뀐 거. 초등학교는 중등교육, 고등교육 하게 되면 한 인간이 성장해 나가면서 자아 실현하는 과정이 중심인 거고요. 국민학교는 뭡니까? 국가가 필요한 사람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1871년 이후부터 초등학교 교육, 국민학교 교육을 본다면요.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였을 것 같아요? 독일어, 우리의 국어에 해당되는 그거 중요하겠죠. 그 다음 산수 중요하죠. 뭐 중요했을 것 같아요? 에? 군사학. 초등학생한테 무슨 군사학을 가르쳐.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갔어. 뭐예요? 체육 시간입니다. 체육 시간. 독일 사람들 지금도 보면 어떻습니까? 덩치도 크지만 기초 체력이 좋습니다. 수영, 육상, 기타 등등. 그렇죠? 전통적입니다. 왜? 국가가 필요한 사람은 정신과 신체가 건강해서 전쟁에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꼭 하진 않았겠지만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국강병되면서 체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업과 경제 발전하게 되죠. 왜? 독일이 석탄과 철강이 노트라인 베스트팔렌 루르 공업지대라고 아마 부모님들께서는 배우셨을 겁니다. 인문지리 시간에. 그러면서 루르 공업지대 배우면서 우리의 광부, 간호사 그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배우셨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시민계급도 분화가 됩니다. 분화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서 양반이 해체되면서 중상인들이 하면서 부를 많이 축적한 상인들도 있고 부를 좀 적게 축적한 상인들도 있겠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화가 되고요. 자연과학의 발달. 독일이 또 뭘 많이 받았습니까? 이 기반으로 해서 노벨상을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베를린의 그 훔볼트 대학인가? 제가 기억이 얼마 전에 가서 기억이 안 나요. 거기 가면은 기죽습니다. 이 대학에서 공부해서 노벨상 받은 사람 20몇 명의 사진이 쭉 있습니다. 갑자기 우울해졌습니다. 그때 가서. 예. 그리고 세기말적인 불안함도 여전히 있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개인 그리고 또 성장해난 그 개인은 어떻게 커나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민계급과 그 자녀들은 그리고 21세기의 한국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제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 자신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집에 가면 엄격한 아버지가 됩니다. 불행히도. 이게 참 제 내적 갈등이 심하겠죠. 이런 상황이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아마 부모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가 좀 편해지는데요. 교육이란 어떤 것일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현실 닥친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도 저버릴 수 없을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중장기적인 자기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우 문제뿐만 아니라 학업 문제. 사실은 대학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진지하게 자기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1학년 세미나라는 그 과목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2학기씩 했었는데 이제 한 학기만 하는데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이제 소그룹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선생님들께서 편한 저 같은 경우 이제 카페에 가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진로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건 전혀 놀랄 일도 아니고요. 뭐 앞만 보고 달렸는데 달려오는 과정 속에서 과연 나는 어디에 좌표를 찍어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 부모님들 와 계시면 자녀분께서 대학에 들어와서 엄마, 아빠, 나 휴학할래 라고 하면 꼭 하라고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멍 때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왜? 달려왔으니까 어느 시점에 쉬어야 되는데 그 시점을 학생들이 선택할 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때 부모님 아니면 상담할 수 있는 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과 학교와 사회기관이 한 인간이 사회에서 자기 몫을 해나가고 그뿐만 아니라 자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뭐 질문을 받아야 될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제가 좀 말이 빨랐던 것 같은데 이 작품에 대한 것, 사실은 저도 대학을 졸업할 때 나에게 인상 깊었던 강의가 뭔가라고 회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제 전공 수업이 아니었고요. 제가 석사 논문 썼던 과목은 학부 때 C+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무지하게 아팠고요. 그리고 그분이 제 지도 교수님이 되셨는데 저에게 가장 기억이 남는 강의는 다른 과 선생님 수업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살아가며 있어서 경제에 대한, 돈에 대한 개념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그 선생님의 말씀을 제 걸로 버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편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신다면 여러분들 삶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폭은 어마어마하게 넓어질 겁니다. 편리해지는 건 분명히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옳은지 바람직한지 그건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내 꿈을 위해서 난 이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문송이라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제가 우울한 게 아니고요. 사실을 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AI는 불편함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야만 하고요. 그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꺼이 나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좀 더 밝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 사회가 좀 더 밝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저를 비롯한 기성세대가 그에 대한 털을 마련해 주려고 무진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작품을 소개하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했는데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어쩌면 제가 여기서 강연을 한다는 거는 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핑계를 대보도록 하겠습니다.